고 할 때의 토 끝뜻은 무엇인가요? 그녀가 간신히 물었다. 그녀의 음성은 늘 간신히 새어나오는 것 같았다. 흙이라는 뜻이죠. 조잡하게 나뭇결을 그려넣은 긴 시멘트 의자에 앉아 그녀는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녀가 앉은 것과 가장 가까운 의자 한 모서리에 엉덩이를 대며 대답했다. 대답을 하고 나자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흙토자를 몰라서 물은 걸까? 그럼 땅이라는 건 한자로 어떻게 쓰나요? 적어도 일본 책자를 읽을 정도라면 그런 질문 따위는 하지 말아야 옳은 거라고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지라고 쓰죠. 땅지 혹은 따지. 일일이 대답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내 입에서는 나도 모르게 대답이 빠져나왔다. 그녀의 진지한 표정 탓이었다. 그녀는 내가 중이염 때문에 당신을 차에 태울 수 없었노라는 까닭 모를 변명을 했을 적에도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었다. 그녀의 질문이 이어졌다. 그러면 땅끝이라는 말은 토말보다 지말이라고 해야 맞나요? 그런데 왜 토말인가요? 싱겁기 짝이 없게 이어지던 물음이 갑자기 뒤통수를 쳤다. 토말을 직역하면 흙끝이 되는가?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정말 그 이유를 알 수 없었고 깊이 따져볼 의향도 없었으니까. 대답이 없자 그녀는 다시 시선을 바다 쪽으로 돌렸다. 바다라기보다 수평선을 아련히 바라보았다고 해야 더 정확한 말이겠다. 그 수평선 너머에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아니면 그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처럼. 영토의 끝이라는 말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토말 전망대 밑으로 내 척의 미역 채취선이 지나간 뒤 그녀가 입을 뗐다. 아주 느린 속도로 지나가 버렸는데도 바다 위에는 배 지나간 자리가 오래도록 선명했다. 그동안 그녀는 영토라는 말 하나를 침묵 속에서 건져냈던 것이다. 그렇군요. 국토, 영토. 다 토자가 들어가네요. 혹시 영토를 떠나보신 적 있나요? 그녀가 물었다. 아니요, 아직. 그쪽은 어떤가요? 전 영우토가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던가? 난 뜨악하게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미안하다는 듯 서둘러 입을 열었다. 제일 한국인 2세예요. 그랬었구나. 그제서야 그녀에 관한 모든 게 확연해지는 것 같았다. 학생이십니까? 내가 물었고 6년 전에 졸업했고 지금은? 내 소설 쓰며 살아요. 아, 이번엔 내가 짧게 비명을 질렀다. 아까 아침에 말해요. 모텔 2층 바에서. 당신 얘기 참 공감이 갔어요. 무슨? 엉망이 되는 문장. 언니 술이 막 무너진다. 언어를 잊어먹겠다. 그런 말들 전부. 이번에는 내 쪽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이 여자와 아침에 하던 얘기를 계속해야 하는 건지 말아야 하는 건지 가리사니가 서질 않았다. 그래서 고개를 마냥 주걱거렸다. 혼자 무슨 일로 오셨나요? 리시브가 부정확한 배구공을 얼떨결에 상대편 코트에다 넘겨버린 세터의 기분이 되어 내가 물었다. 장 그르니에를 읽다가 섬이란 글에 이런 말 있어요. 혼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낯선 도시에 도착하는 공상을 나는 몇 번씩이나 해보았었다. 그리하여 나는 겸허하게 아니 남루하게 살아보았으면 싶었다. 그렇게 되면 나는 무엇보다 나만의 비밀을 고이 간직할 수 있을 것이다 봐요. 당신은 혼자 무슨 일로 모호텔에 묵고 있는 거죠? 나는 그런 귀족스런 동기로 떠나온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려다. 연재에 문제가 생겼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얼마 안 있어 딴 나라로 떠나버릴 사람 압이라는 게 이상스레 마음이 놓였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이 여자가 다 꾸려가겠지?
저 바다 건너로 가져가 주겠지? 소설이 통되질 않아요. 나는 고개를 떨궜다. 그녀는 대꾸하지 않았다. 내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이에 전망대 미드론 또 몇 척의 미역 채취선이 번들거리는 해초를 가득 싣고 기다리는 사람들 곁으로 귀향했을 것이다. 그녀는 오른손에 쥐었던 책을 왼손으로 옮겨주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내 신발 끝을 바라보았다. 올라오다 커피 파는 곳을 봤어요. 나는 그녀를 따라 전망대를 내려왔다. 어느새 해가 많이 기울어 있었다. 섬들은 더 검고 바다는 눈부신 주황빛이었다. 저 오해하지 않았음 좋겠는데? 한국에서 한국 문학하는 한국 사람들 아무리 힘들다 해도다. 행복한 고민으로 보여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두 척의 배가 무리를 지나고 있었다. 나는 쓴 커피를 입술 끝에 한 번 댔다가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벽에서 곰팡이 냄새가 났다. 그녀가 말을 이었다. 적어도 제 생각엔 그렇다는 얘기예요. 일본에서 일본 문학하는 일본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녀의 말은 느리고 안쓰러울 만큼 어눌했다. 그러나 뭔가 많은 말을 내게 하고 싶은 모양이었다. 그녀의 얼굴만 보고 있으면 나는 그녀의 마음을 저절로 읽을 수 있었다. 남의 속을 꿰뚫는 재주 같은 건 없었는데도 말이다. 그녀의 얼굴은 매우 희었고 표정은 투명했다. 어째서죠? 그렇게 물어야 할 것 같아서 그렇게 물었다. 그녀는 곧장 대답하지 않고 들고 있던 책을 두어 번 타르륵 타르륵 넘겼다. 표지 날개에 카프카의 눈과 귀가 보였다. 그녀는 어깨까지 내려온 긴 머리카락을 등 뒤로 넘기고 손가락 끝으로 귓등을 쓸어 넘겼다. 작은 칠보 귀고리가 귓불에서 흔들렸다. 저는 어머니가 소리 없이 얻어맞는 걸 보고 소설을 처음 썼어요. 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었다. 나도 어떤 대답을 바라고 물은 건 아니었다. 친아버지는 제가 12살 때 폐렴으로 죽었어요. 어머닌 일본 남자한테 제가 했는데 이틀이 멀다 하고 주먹으로 맞았어요. 자식들이 볼까봐 어머니는 비명을 참았고 의부사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주먹과 발길로 폭행했다고 그녀는 말했다. 나는 찻잔을 기울였다 세우고 다시 기울였다 세우는 그녀의 손가락 끝을 바라보았다. 손톱 속살이 그녀의 원피스 색상과 잘 어울렸다. 그런 광경을 종종 문틈으로 엿보면서 자신은 거의 실어증에 걸리다시피 했고 밤마다 터질 것 같은 감정을 종이 위에 쏟아놓는 게 일이었다고 했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녀는 아주 오랜 시간을 들였다. 어쩌다 재수없게 더러운 인간이 걸려들었다고 치부해버리기엔 그녀가 겪은 일본은 너무 야비했다.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는 한국인이란 이유로 수도 없이 쫓겨나야 했으며 아르바이트 자리를 빼앗겨야 했다는 것. 어떤 국민학교에 한국인 아이 하나가 전학을 왔는데 학교장이 조회 시간에 그 아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보였고 담임은 그 아이 하나를 위해 한국어를 공부하는 열의를 보였다는 일화가 한국에서 화제가 됐던 모양이라면서 그녀는 쓸쓸하게 웃었다. 일본인 교사들은 그 일화가 한국에서 화제가 되는 것만을 목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지 않느냐면서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자란 그녀로서는 그런 불이익들이 어디에서 연유하는 건지 잘은 알 수 없었어도 한국인에 대한 일본인들의 비열한 만큼은 충분하고도 남을 정도로 체험할 수 있었으므로 의부사버지를 별종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식민지 조선에서의 그들의 만행은 오히려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다고 했다. 어머니에 대한 굿하는 일 상적인 것이었어요. 나중에는 어땠냐면 의부사버지는 어머니를 때린다는 생각마저 못하면서 때리는 거예요. 마치 채찍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 기둥이나 벽에 때려본다는 식이었죠. 어머니는 지치고 체념을 하면서도 아픔을 견디지 못해 눈물을 흘리며 자기 팔을 물고 머리를 쥐어뜯었죠.
그런데도 의부사버지는 자동적으로 팔을 뻗고 발길질을 하는 거예요. 표정도 없이 담배 따위를 피우면서. 해가 지면서 바다는 더욱 잔잔해졌다. 발동선 소리가 차츰 가깝게 들리고 벽에서 끼쳐오는 냉기가 춥게 느껴졌다. 그녀나 나나 잔 속에 내용물을 반 이상 남긴 건 마찬가지였다. 가까운 섬자락들이 하나 둘 불을 켜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15도 정도 숙이고 찰랑거리는 물끝을 바라보거나 찻잔의 둥근 아가리를 내려다보았다. 흰 얼굴의 불은 저녁빛이 어리어 있었다. 내가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았듯 그녀도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누구에겐가 자신의 보따리를 풀어버려야 한다는 강박증에 줄곧 시달린 듯 했다. 1시간쯤 더 그곳에 머무르며 나는 그녀의 느리고 어눌한 얘기를 들었다. 그러나 내가 기억할 수 있었던 건 그녀의 친아버지가 고향인 그곳 땅끝에서 일본인들에게 끌려갔다는 것 그뿐이었다. 어두워져서야 땅끝에서 떠났다. 차도 사람도 없는 깜깜한 길을 달렸다. 귀가 불편해서 어떡하죠? 그녀가 말했다. 나는 진땀을 흘렸다. 그녀를 곁에 태울 수밖에 없었으므로 나는 더욱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녀가 무슨 말인가를 계속해 주길 바랐다. 전 요즘 한 사찰에서 일어나는 의문의 변사 사건을 쓰고 있어요. 물론 100% 픽션이죠. 불교 교리든 기독교 교리든 모두 하나의 거대한 담론일 뿐이지 않느냐는 조심스런 접근입니다. 사람들에게 믿음이 되어버린 말씀의 생성과 발전과 소멸을 사회고고학적 방법론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가 없나 봐요.